오늘 초대 손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 고 이재선님의 부인 박인봉 여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정리할 것도 없죠. 여기 워낙 방대했고 네. 억울하셨던 이야기. 자, 이쪽 채팅창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억울하셨던 이야기 나누셨고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고인 이재선님 남편분의 명예도 실추된 거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폭행한 그런 나쁜 며느리로 네. 거의 그 대한민국의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의 공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후회되는 점이 하나 있으시다고 남편분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여자 입장이니까, 그리고 또 애기 아빠나 저나 안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고 남의 오해를 하든 뭐 상관 안 난다고 그런 마음이면서 제가 또 엄청 말렸죠, 우리 신랑을. 네. 여보, 손바닥 마주치면 소리 난다. 내가 아니면 나만 떳떳하면 되지.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은 밝혀지니까 좀 참고 이겨내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애기 아빠가 또 깊은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애기 아빠는 좀 자기 말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나 때문에 말을 좀 못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큰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점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되려 아니다라고 위로는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관리를 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몹쓸병이 걸렸을 때 많은 후회가 되고, 진짜 시원하게 얘기한 건 그때 박사모 어떻게 내가 이 얘기인지 딱 마주치면 소리 난다. 내가 아니면 나만 떳떳하면 되지. 진실은 밝혀진다. 진실은 밝혀지니까 좀 참고 이겨내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애기 아빠가 또 깊은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애기 아빠는 좀 자기 말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나 때문에 말을 좀 못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큰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점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되려 아니다라고 위로는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관리를 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몹쓸병이 걸렸을 때 많은 후회가 되고, 진짜 시원하게 얘기한 건 그때 박사모 어떻게 내가 이 얘기 진짜 그 얘기 좀 박사모 이 얘기는 좀 안 할 수도 없고. 네, 신의 한수 출연하신 거하고. 네네. 네. 그게 2016년 12월에 제가 이제 신의 한수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한 1년 반은 그냥 사시다가 16년대가 다른 것보다 대통령 경선 후보 정도로 촛불 전국으로 크게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동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랑은 알린다고 엄청 많이 페북도 했고 블로그에도 써서 글을 썼고 트위터도 했고 하여간 열심히 SNS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10월쯤 됐어요. 2016년 10월에 저희 딸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전과 좀 다르신데, 그러니까 샤프했던 그 뭐 뇌졸중도 좀 심했고 뭐 말을 해도 좀 어눌하고 표현력도 좀 마음대로 안 되면 더 강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맞죠. 사람이. 그러니까 답답해지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빠를 위해 딸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전과 좀 다르신데, 그러니까 샤프했던 그 뭐 뇌졸중도 좀 심했고 뭐 말을 해도 좀 어눌하고 표현력도 좀 마음대로 안 되면 더 강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맞죠. 사람이. 그러니까 답답해지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저기 SNS에다가 자기 페북에다가 글을 쓰겠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가정 일을 쓰겠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한 3꼭지 정도로. 근데 그거에 조금 많이 읽혀지면서 진실을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연락 오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었다는 거지, 글의 파워가. 그래서 그랬는지 고소도 했다니까, 그걸로 처음에. 신에서 나오는 걸? 아니, 이재명이가 우리 딸이 글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조카를 고소해요? 조카하고 나를 고소했었어요.
나중엔 치아를 했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애기 아빠 페이스북으로 어떤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의 한 수란 방송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른 말은 꼭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신의 한 수 출연을 하게 되고 아무도 마이크를 안 주니까. 박사모 자체도 그 페북으로 그 정광용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됐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애기 아빠가 무슨 글만 쓰면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진영 논리에 있어서 저쪽 진영에서 다 그랬냐고 억울했겠다고 했다고 반응은 그쪽이 오셨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쪽은 반응이 안 왔었어요. 오히려 욕했. 그러니까 애기 아빠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지금이라도 받아주고 들어주니까 당시 말에 페이스북으로 서로 네네. 연락을 하다가 분당에 지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니 지금 전국도 이렇고 억울하신 거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거 아니냐. 뭐라도 맡아라. 뭐라도 맡으시라고 지부장 자리를.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맡을래요 해서 망설였겠지만 우리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얘기를 틀어준다니까 예전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신랑이 좀 쏠려 있었겠지. 내 얘기를 들어준다네 하면서 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건 좋지만 당신이 학교 다닐 때도 운동권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 상대 회장도 하면서 그 동네 동부경찰서에 우리 애기 아빠 사진도 걸렸었어요. 이 학생만 어떻게 잡으면 이 학교는 데모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데모도 하면서 공부도 했었고 또 경찰이 집에까지 찾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도 쭉 계속해서 저 같은 주부가 뭐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누구 찍어라 그러면 선거 때 남편 말 듣고 찍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을 것 많습니다, 같아요. 많습니다. 부부 그래서 여보 이번엔 누구 찍어야 돼? 이번엔 누구야? 이러면은 한 번도 여당 찍어본 적 없. 그때 당시까지도 항상 김대중 씨 찍고 노무현 씨 찍고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신랑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보 그거 너무 경솔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은 그거 저거 따질 거 아니다. 쟤는 자기 큰 스피커통으로 진짜 한마디만 써도 몇백 명이 와서 댓글을 들고 나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 나 외롭다 이가 너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 나 외롭다 이가 너무너무 외롭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해서 무슨 임명장 하나를 받은 것도 없고 얼굴을 서로 쳐다본 적도 없어요. 인터넷상으로 페북으로 연락 와서 전화 통화 한번 해서 한다고 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막 신문에 진영 논리가 그때는 막 크게 좌우되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막 너무 부풀려져서 뭐 박사모의 회장이 뭐 엄청난 자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면 하여간 그랬다는 거지. 당시에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저부터도 막내 기자부터도 다 속아서 아니야, 근데. 속았지. 속았죠.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시장 형님이 박사모야? 이러고 다들 그냥 욕을 하니까 형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민주화 운동을 했고 노사모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리고 사랑했던 또 한명수 대통령 만들기 뭐 그런 데서 해가지고 뭐 하여간 그런 흔적들은 애기 아빠 블로그에 다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동지들한테 본인이 느끼시기엔 배반, 배신, 동지들이 날 버리는구나라고 하니까 자기 말 들어주는. 그때는 정치가 뭡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내가 고소고발당하고 나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이해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해됩니다. 정말 애기 아빠를 가까이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야 너가 살 수도 있겠다. 그래 해라. 지금 인권이 중요하지. 내가 살고 봐야지. 진영 논리가 여기서 무슨 큰 부담이 되겠냐 해서 정말 우리 애기 아빠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이해를 구할 수는 없지. 그만큼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들이 그걸 다 알고 진실을 다 보고 평가를 해주겠냐고요. 맞습니다. 때가 되면
뭐 밝혀지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애기 아빠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이해를 구할 수는 없지. 그만큼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들이 그걸 다 알고 진실을 다 보고 평가를 해주겠냐고요. 맞습니다. 때가 되면 뭐 밝혀지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세무회계 그런 쪽으로 또 보니 너무 정광영 씨가 그런 거 부분에서 불투명했대. 그렇다고 예, 예. 안 좋게 또 페북에서 또 막 오가다가 그만뒀어요. 또.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르륵 해가지고 회계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해보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사모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네네. 이재선 씨 편 들던 사람들도 네네네. 그 워딩 하나로 무너진 네네. 측면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혹은 그 전에 그때도 그랬지만 공격할 게 어지간히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하는 게 고작 처마가 5cm가 더 나왔는 이런 걸로 공격했거든요. 네네. 이재선 씨가 그렇게 뭐랄까요 나쁜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기 아빠가 세무회계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걸 20몇 년을 했는데 저희가 이재명이가 12년도에 애기 아빠의 뒷조사를 뭐 암암리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이게 했을 나는 거예요. 추측이지만 네, 네. 추측이에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깨끗했던 거야. 우리 간단한 신랑이. 거 아닙니까? 회계 돈 만지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랑은 술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음주운전 그건 있지도 않아요. 술 안 드세요? 우리 아빠는 술 안 먹어요. 동생은 술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벌금 150만 원이면 그러니까요. 벌금 150만 원이면요 완전 만취 상태예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 전혀 그러니까 뭐가 나온 게 뒷조사를 없잖아요. 했을 때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야. 그러면 욱했은 만큼 뭘 집어 땡겨든지 때리든지 뭐 난리짓을 쳐야지 어떤 행동까지 맞죠. 그래야 되는데 애기 아빠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순간에 불의를 못 참다 보니까 욱해서 따지게 되는 거야. 따지는데 또 디테일하게 따져. 아는 게 많아서. 참 피곤한 분이지. 응. 내가 오죽하면은 쉬운 말로 그랬어요. 나는 나라 잃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때 나라 잃은 사람이 독립운동가들만 나라 잃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다 잃었음에도 모두가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의협심이 있고 그것이 더 와닿은 분들이 더 행동으로 옮기셨잖아. 네네. 근데 우리 애기 아빠는 나라도 안 잃었어. 일본에 뺏기지도 않고. 그런데 전문 회계직을 가지고 3명이 회계사를 하던 시절에 성남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렇죠. 희소성도 있는 전문직인데 돈도 좀 멋있겠네요. 버실 만큼. 그래서 이제 소개를 그때 많은 분이 해줬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편법도 눈 감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회계사들이 돈 엄청 잘 벌던. 92년도 그 당시에는 세무사들 많았고 그러면 소개시켜 주잖아요. 뭐 건설업자를 네. 소개시켜 주나. 그러면 건설 쪽은 또 암암리에 좀 뭐가 이렇게 뒤로 되는 게 있어. 눈 감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애기 아빠는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시대를 오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낼 생각을 해야지 세금을 절세를 할 생각을 해야지 탈세를 하시려는 한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원칙주의자시네. 원칙주의자니까. 그러면 소개시켜준 사람이 항의 전화 와. 야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갖다 중간에서 사람 바보 만드냐고. 좀 그럼 해주지. 해주지. 그렇지만 우리 신랑이 세상이 바뀐다. 내가 한 보내요. 원칙주의자시네. 원칙주의자니까. 그러면 소개시켜준 사람이 항의 전화 와. 야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갖다 중간에서 사람 바보 만드냐고. 좀 그럼 해주지. 해주지. 그렇지만 우리 신랑이 세상이 바뀐다. 내가 하나 바뀌어야 다음이 바뀌는 거지. 남 바뀔 동안 나는 똑같이 따라간다면 세상에는 안 바뀐다. 이거 내가 스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사셨구나 투사. 그렇죠. 민주화. 그래서 운동도 내가요 했었어요. 독립투사하고 산 것 같다. 내 인생은 독립투사하고 산 것 같다 그러잖아. 결혼해서 300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해서 11번인가 12번 이사 갔어요. 처음에. 300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시작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있는 집 딸이 아니고 아빠도 그러고. 그런 분이 오죽했으면 자기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고 민주당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렇게 됐으니 그런 악마하고도 물론
아니, 나중에 후회하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죠? 그럼요. 진짜 더러운 진영 논리에 전부 찌들어가지고 자기 친동생은 나를 괴롭히고 전부 아니, 이재명 미친 한테 사람 마이크 있잖아요. 대주고 전부 이재명 이야기만 하고 있고 네. 이재선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는 어디 세상에 알릴 곳이 없잖아. 그때 UBC가 없었죠. 응, 우리가 없었죠. 아니, 좀 빨리 만드시지. 그래서 신의 한수 출연할 때도 사실은 제가 가서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하려고 가셨는데 말씀도 어눌하지. 또 방송이 생방송이다 보면은 말도 가려서 해야 된다고 맞죠, 해요. 맞죠. 지금 생방송 얼마나 잘하십니까, 순화된 말도 써줘야 되는데 애기 아빠는 일단 억울함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같은 표현을 하다가도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인터뷰 하기 전에 좀 만나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우 옆에 계시고 사모님 이거 다 겪으신 분이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지옥이 있다면 거기였겠네요. 지옥이 있으면 우리 집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한테는 표현해서 가정까지 분위기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희망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이 있죠. 난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도 어머 우리 아빠를 쉬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쉴 수는 있잖아요. 인터넷을 못하고 악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플지어도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편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니까 그 1년 반을. 그 교통사고는 어떤? 그러니까 그때 교통사고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직원 그만두고 2012년에 그렇게 시달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막 올라오고 사네 안 사네 우리 신랑이랑 나랑 생전 싸우고 살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뭐 말린다고 싸우게 되고 너는 왜 말리냐고 싸우게 되고 막 이래서 그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돌아다니다가 그날도 삽교천을 돌고 그리고 이제 평택 쪽에 나와서 밥을 먹는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뭐 우리는 기승전 결에서 꼭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오고 싶어도 상황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침 7시부터 문자를 새벽까지 계속 보내는데요. 그런 일로 막 가정이 막 뭐 고소고발까지 당하고 막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싸웠어요. 뭐 크게 뭐 치고받았다는 싸는 게 아니고 기분이 빈정이 상하고 뭐 사내 한 사내 말로 좀 하다가 에이 뭐 어떤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니까 나가서 차를 끌고 자기가 가버리니까 평택에서 혼자 내가 뭐 하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니까 경찰서에 전화했다는 싸는 게 아니고 기분이 빈정이 상하고 뭐 사내 한 사내 말로 좀 하다가 에이 뭐 어떤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니까 나가서 차를 끌고 자기가 가버리니까 평택에서 혼자 내가 뭐 하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니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112에 우리 신랑 좀 혹시 네네네. 죽을지도 모른다. 네네네. 화내고 나갔으니까 하고 신고를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신랑이 운전하고 나니까 또 우리 신랑 성격이 화가 나면 정점으로 훅 올라갔다가 1, 2분도 안 돼서 화가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혹시 나랑 조금 언성이 높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싸우면 뭐 한 달, 두 달, 6개월씩 가는 아빠들도 있대는데 그렇죠. 우리 애기 아빠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제 돌아서면은 야 아까 미안했다. 조금 기분이 좀 네가 이해해라.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그래. 그러면 나는 아휴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화낼 것 같으면 난 화도 안 내겠다. 응?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이제 그러면서 네네.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나랑 투닥거리고 나가긴 했지만 이내 좀 풀어졌고 또 날씨도 해가 쨍쨍 내리쬐고 뭐 이러는 상황에 순간 조금 그랬다가 사고가 났다고. 자, 상황은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경찰 조사 받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경찰 조사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좀 애기 아빠가 말할 수 있을 능력이 됐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또 SNS상에다가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고 싶어요. 김용 대변인이 나와서 쭉 읊었죠. 여러 가지. 나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기억도 안 났어요.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기 아빠를 또 건조물 침입죄라고 건조물 침입죄요. 시의회 건물을
뭐 부시고 들어가는 게 건조물 침입죄 아니에요? 소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고소한 사람이 김용이 김용이란 분이 있어요. 아하. 김용은 김용 잘 만나보신 적 있죠? 예. 우리한테 작업하러 왔었어. 저 그래서 김용을 2번 만났어요. 저 있기 전에 요 사무실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이재명 리스크 만들기 전이었어요. 네. 예. 그때 김용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만들고 난 뒤였나? 하여튼 김용이 찾아와가지고 뭐 후원금을 이제 뭐 쏴주겠다. 그래 뭐 아니 후원금 얘기 됐고 네, 됐어요. 네. 인터뷰하자. 네.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제 질문지를 보내달라. 질문지. 그래서 어쨌든 성사가 됐었어. 인터뷰 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막내 기자 원래 질문지 안 주는데. 안 주죠. 안 주는데 어쨌든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네. 위해서 질문지 달라고 하니까 줬어. 네.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기 한 사흘 전인가 못하겠다고. 여기 나오기로 했는데. 네. 그 인터뷰 질문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 회계사님 강제 입원 시도했던 건 뭐 하여튼 등등등 질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김부선 씨는 안 들어갔어. 우리가 이재명 리스크 4개를 만들면서 김부선 씨 이야기는 아예 넣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했다고 우리 리뷰 그러니까 우린 김부선 이야기 하나 안 김부선 김자도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김용 씨가 그래서 별거 다 김용이랑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또 혼자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말을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습관화가 됐을지는 몰라도 자기 검열이 하시는 네, 거.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훌륭하십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건조물 침입죄라는 걸로 우리가 고소는 당했는데 애기 아빠가 그거를 했다고 신고한 이름에는 상세불명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김영희 씨라고 특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우리 신랑이 정정합니다. 할게요. 근데 그 당시에 애기 아빠가 뒤쫓아오고 했던 시의원은 김용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이 뭐 어쩌저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아 그분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 않느냐고 나 혼자 추측을 하는 네. 얘기예요. 잠깐 예. 꿈을 꾸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정합니다. 하여간 그 당시 한 7, 8개로 걸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회계사를 좀 박탈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2012년에.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었다. 자, 잠 못 잤다. 이쯤에서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드십시오. 네. 김용 씨 반론 기회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원하시면 우리 지금 박인봉 여사님하고 똑같은 시간 특집으로 저희가 똑같은 시간 분단위 초단위까지 맞춰서 똑같은 시간 드릴 거고요. 김용 여기 지금 오늘 언급되신 모든 분들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 김용 대변인, 백모 씨, 백모 씨는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나오세요. 나도 백신데. 자 반론 기회 분명히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비는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대표님이 교통사고 얘기로 확 틀어버리셨는데 그래서 그때 말리신 게 후회된다고. 네. 좀 속 시원하게 더 하게 둘 걸. 그러니까 애기 아빠 좀 막 원껏 얘기하게 좀 놔두고 애기 아빠가 처음에 일이 있을 때 동생네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렸잖아.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보, 싸움 우리가 나니까. 안 했으면 되지. 전화 안 받고 안 하면 예전처럼 전화 안 받고 살면 되지. 굳이 가서 치고받아야 가서 뭐 좋게 얘기만 하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둘이 또 만났는데. 후닥후닥 할 거니까. 그러면 뭐 좋겠어 모양새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죠.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리는 데지 굳이 가서 치고받아야 가서 뭐 좋게 얘기만 하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둘이 또 만났는데. 후닥후닥 할 거니까. 그러면 뭐 좋겠어 모양새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죠.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마음의 병을 앓게 아니요. 된 거야. 마음의 병.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절대 사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네, 사모님 때문에 병이 났다니요. 말도 안 돼. 네, 그럼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만 들으면서 제가 지금 병이 생길 것 같은데 사모님이 말려서 그걸 못 풀어서 굉장히 그 아닙니다. 당시 2012년 때 그 4월 시점부터 해서 12월 말 뭐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시점은 굉장히 두려웠던 시절이었고 무서웠고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때였어요. 2012년이.
이제 2018년이 돼서 6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기소까지 지금 됐는데 검찰에 기소됐다고 조사받으러 가던 날이 눈이 많이 오던 날로 나 기억해. 저는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방송도 안 보고 아예 뉴스를 보진 않아요. 뉴스를 안 보고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너무 많이 재방송으로도 그 화면이 화면만 돌리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 그럼 화면을 안 본다고 눈을 감고 오디오만 듣는 거야. 얼굴 보기도 싫으시죠. 그래서 누구는 눈빛을 보고 어땠다 저땠다 이 말을 해주는데 나는 뭐 보질 않으니까 눈을 감고 오디오를 듣는데 야 검찰에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하는 얘기가 형수가 자기 형이 90년대부터 조울증 환자였다고 아예 특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엇이 걔가 그런 말을 하게 덮어 씌우려고 또 하는 말인가? 90년대부터 조울증을 알았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기억해. 90년대 초반에 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까지 하면서까지 들어가는 그 나는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돌아가신 형한테. 네. 그러니까 차라리 형한테 미안하다고. 네. 아니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조카 말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난 한 번도 사과 얘기를 진정한 사과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 사람은 사과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국민을 모셔야 되는 분이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댓글창도 그렇지만 여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자 명예훼손 고소 그것도 지금 타자 네. 명예훼손, 내 명예훼손 네. 쪽으로 고소해야 네. 된다는 것도 주변에서 무척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네. 근데 그만큼에 대한 제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이 자리를 빌어서 용기를 얻고 갈 지금 막 댓글창에서 네, 얻고 고소해야 갈게요. 된다고 지금 아니, 가서 용기도 용기인데 용기 내서 또 체력도 있으셔야 돼요. 또 그냥 이게요 검찰 조사라는 게 이게 한번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고소를 하면은 고소했다고 또 조사받아 한 번 조사도 아니고 두 번 받아. 물론 내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여기까지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는 걱정해 주시는 분들, 염려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해서라도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인들하고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네네.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네.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고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또 내 맘 같이 제가 증거를 다 갖고 낸다 해도 힘이 있을 때는 해도 다 불기소가 됐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부분이 조금 이재선님 그 세상 떠나신 지도 1년 그러니까요. 밖에 안 되고 아직 네. 가족들이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왜 고소고발 안 하냐 뭐 하는데 그건 좀 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모르셔서 하는 그러니까 일이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아직 이번 권력이잖아요. 기회로 또 이거는 또 몇 년 뭐 명예훼손 그런 거는 몇 년이 있어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네, 이 네. 공소 7년입니다. 그런 게 7년. 있기 때문에 사자 그런 걸- 명예훼손은 5년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디테일. 정말 지지 않는 게임을 해야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지 않는게끔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야 네. 당장 고소해서 당장 감옥 보내고 뭐 하고 싶죠. 2012년에 그런 댓글 쓰는 많은 사람들을 고소 안 했겠어요, 애기 아빠가? 부탁기로 했어요. 뭐 해도 다 불기소 처분돼서 끝나더라고요. 당시 악플러들. 그러니까 악플러들 또 공무원들 또 네. 직무유기 부분에 있어서도 했는데 다 무혐의. 그러니까 사실 법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2012년에는 진짜 사방이 꽉 막혀서 다 유착돼 있다.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었어요. 절벽이죠, 절벽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라는 곳이 이재명 소나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2018년이 돼서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유 때가 되면 밝혀지겠지. 나는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안 그랬으니까. 그러고선 기다리자고 무턱대고 기다리려고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닿았는지 저쪽에서 진영 논리로 일단 후보로 나서시면서 그걸 지적을 했고
고발을 하다 보니 참고인은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하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음. 조사를 받는데 이게 하늘이 도왔다는 건 아까 모동희 네, 대표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 음. 공무원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그 서류를 그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 그때 야, 처음 보셨군요. 네. 야, 이런 서류가 있었구나. 공무원한테 이렇게 했구나.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황에 착착착착착착 이해가 가는 거, 이해가. 아, 이래서 이런 전화를 했고, 이래서 재명이가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고, 이래서 김혜경이를 만나자 그랬고, 그때 애기 아빠 사무실에요. 지나가다가 인사하러 들렸다면서 요새 시끄러운 사람 있어요. 윤 무슨 비서실장님. 네. 그분도 우리 애기 아빠 사무실을 몇 번 왔다 갔었어요. 오. 왜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러 그냥 왔다고. 한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래. 와.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데리고 우신랑이 뭐 하겠어요? 야, 그러면은 밑에 보좌관들이 일을 잘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일로 해서 전화해보고 막 시청에 그러면 어떤 무슨 말띠인데도 하고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더라.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나중엔 칭찬도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인사청탁으로. 그게 인사청탁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인사청탁을 했는지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라. 무조건 인사청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펄떡펄떡 뛰고 애기 아빠를 아는 많은 지인은 하늘이 그 뭐 있잖아요. 세상에 바뀌지 않는 한 이재선이가 청탁을 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친구들은 다 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수법이 굉장히 낯익어요. 굉장히 낯익어요.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의원이 그냥 청와대에다 인사 추천한 거를 인사 청탁했다고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했잖아. 그렇죠. 그 수법하고 똑같은 수법이야. 그러니까 그걸 말한 게 뭐 녹음을 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난 사람이랑은 딱 윤기천 아니지 윤 비서실장 그분 한 분이야. 윤기찬. 응. 윤기찬. 지나가다가 들리셨다는 그분. 윤기촌? 네, 윤기찬. 그런데 어떻게 그분 그러면서 인사청탁이라 되고 또 한 분이 또 다녀가요. 정한 무슨 감사관인가 하는 분 애기 아빠가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조금 우리 신랑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우리 애기 아빠를 만나자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서 더 가관이었다니까. 우리 애기 아빠 술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나한테 해준 얘기야. 저녁을 먹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애기 아빠가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또 아는 분은 경원대 교수로 가 있는 분도 공인회계사 쪽으로 해서 있으시고 공부 좀 해서 겸임 교수라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애기 아빠가 아유 사업하기도 바쁜데 뭐 교수를 하냐고 해주려면 우리 학교에서 총장님이 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불러주면 몰라도 근데 그분도 안 불러주시던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 감사관이라는 분이 뭐 자기가 많은 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웃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분 알고 계시면 이제는 좀 시간이 나니까 겸임 교수 자리가 한 있으면 주워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밥자리에서 한 얘기. 똥으로 그런 얘기 못해?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SNS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또 2차를 갔나 봐. 그분이 자기가 좀 다니는 데가 있다고 네. 가서 술 한잔 하자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신랑은 술을 안 하니까 자기 차를 몰고 안양 인덕원 근처로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술을 안 하니까 자기 차를 몰고 안양 인덕원 근처로 갔대. 그랬더니 그분이 막 들어서서 그 도우미 분들이 됐는지 여자분들한테 막 기분을 내고 돈도 드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부르시라는 걸 뭐 오늘 뭐 끝나고 뭐 2차까지 3차까지 네. 가야 된다는 막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이러나. 야, 이거 작전이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몇 년 만에 본 사람이 완전히 갑자기 2차 3차 소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또 술도 안 잡수시는 분이니까 됐다고. 닭살 돋았어. 자기가 뭐 춤을 배웠다고 춤도 막 춰가면서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분 모시고 집에 가자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인터넷
팟캐스트에 녹음에 듣는 날 꽃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꽃뱀 얘기. 걔네가 꽃뱀까지 붙이려고 그랬나 혹시 여자 문제라도 엮어보게 하고 싶었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청탁이니 무슨 말씀하신 겸임교수 청탁이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SNS상에 이때까지 그랬던 형이고 부모님 팼던 형이고 부모님 팼던 형수고 이거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조직적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그런 그러고 이야기를 또 엄청 퍼날라. 그럼 그 리트윗, 세력이 있는 거야. 리트윗을 댓글 부대에. 그렇게 해. 어? 부대가 있는 거야. 스피커는 떠들어주고. 그러면 마치 작전 짰듯이 일제히 그걸 쫙 퍼날라요. 이거는 진짜 작전 세우고 하는 거지. 작전 세력들이 근데 있네. 그 사람들을 우리 신랑이 찾아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 찾아왔다는 들려와 거지. 와. 다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들렸어요. 뭐 오랜만에 식사라도 하게 한다면 애기 아빠는 만나서 시청에서 이렇게 되는 일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데 아휴 거지. 작전이네요. 누가 작전 세웠다고는 안 했어요. 작전이네요. 작전 세력이 있네.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이걸요. 제가 비현실적인. 이거는 에이 뭐 장난하냐 이럴 거예요. 이런 영화 나오면 말도 안 돼.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에이, 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영화라고 만드냐라고 할 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막말도 댓글에서 내가 제일 기가 막히게 읽었던 게 슬슬 욕을 하기에 내가 꼬득인데 제가 거기서 어디 꼬득여요? 욕을 하게끔 어? 꼬득인데요. 응. 지가 지성질을 못 꼬득여서 이겨서 욕을 하더만. 한다는 거야. 지가 지성질을 못 아니 이겨서. 나는 얼마나 그동안 당한 거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걸 묻고 있잖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계적으로 털 것도 없고 여자를 붙여봤는데도 안 되고 술도 안 드시고 하니까 아 우리 형 성격이 좀 다혈질이지. 자 욕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해서는 지가 먼저 지성질에 못 이겨서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이재선 회계사님을 어떻게든 자극시켜서. 엮으려고 그렇죠. 한 건데 지가 열받아서 먼저 그냥 지가 지성질에 못 그래서 이겨서. 그 지지자들한테 찌시 붙었던 거 아니야. 그럼요. 그게 다 2012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2012년 일이에요. 2012. 이런 걸 겪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2014년에는 또 애기 아빠가 궁극적으로 내가 신경치료를 받게 할 수밖에 없게 네.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2시간도 못 자요. 그리고는 안 본다고 그래. 인터넷 안 본다고 그랬다가도 여행까지 갔는데도 아침에 외국 여행을 갔는데도 일어나서 우리 딸하고 나는 안 재워놓고 볼 수가 없죠. 로비에 앉아서 그걸 보고 스마트폰을 앉았으니 보셨겠죠. 네. 인터넷이 또 외국은 안 되잖아요. 잘. 호텔 로비는 호텔 근데 로비만 되면 호텔 로비에서 밤을 샌다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잘 저 공감하시죠. 진짜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 그걸 또 말리시는 우리 여사님 심정도 나는 이해가 그거를 되는데 피하게 하려고 터키까지 지금 날아갔잖아. 한 달 자유여행을 그러니까요. 짜서 또 안정이 됐는데 그것도 건드렸잖아. 14년 말에 14년 8월 달에 신우이가 갑자기 네. 돌아가시면서 아, 또, 예, 맞아요. 네, 네. 희한한 문자가 왔잖아. 개차반 이재명 박인복은 보아라. 우리 신랑이 때려서 죽였대. 그러니까요. 아니 교통사고 난 건 내가 안 알렸거든. 솔직히 안 알렸어요. 시댁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또 겁이 났기 때문에 나는 예. 안 알리고 살았어. 그리고 우리를 고소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 알리고 살고 남처럼 살았기 때문에 안 알렸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신우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형이 죽였다. 형이 죽였다고 그렇게 글을 써서 우리한테 보내고 그런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면 되겠어요? 응? 감정 조절 장애예요. 그런 게 정신병이에요. 그런 게. 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그 여동생 죽었다고 네. 이재명 씨가 막 퍼 나올 그 때 글 올렸을 때 나도 그걸 공유를 했다니까. 흑역사네요. 사과하세요 빨리. 진짜 나 아무것도 나보지 말고 빨리 사모님 봐서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 모르잖아. 죄송합니다.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채팅창, SNS, 트위터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모르고 그러셨으니까 네. 용서해 드릴게요. 애기 아빠도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저분들이 알면 그렇지 않을 속았죠, 것이다. 근데 다들. 그걸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 밝혀줬다. 그거는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그거는 언론들, 정치인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한 개인이 인격 살인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밝혀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줬다는 거에는 굉장히 아빠가 충격도 받고 속상해하고 또 그거를 밝혀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줬다는 거에는 굉장히 아빠가 충격도 받고 속상해하고. 근데 우리 회계사님 그 심정을 진짜 친구분이 그랬어요. 야, 나 같으면 벌써 죽었다. 야, 너니까 이만큼 견뎠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아빠를 아니까 항상 우리는 아빠 이번에 돌아가시고 여기다 쓰잖아요. 많이는 못 쓰는데 글을 조금만 몇 마디만 쓰면 뭐라고 쓰시겠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자식들이 존경했다면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빠한테 존경이란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존경했다고.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고. 호부 밑에 견제 없네요. 근데 왜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신랑을 왜 형제인 이재명은 못 알아보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난 정말 궁금하다니까.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까지 몰아서까지 아빠를 갖다, 응? 그런 감정은 언제부터 생긴 거였을까? 누구를 위해서? 조카 새끼도 새끼인데. 그러더니 우리 가족까지 미쳤다고 걔 그랬었어요. 조카도 고소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거 고소했고 가지고 나도 고소했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잖아. 자기 조카한테는 이러기 싫으니까. 그 문자도 공개하셨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천벌을 받을 거다. 형님이 하늘 그러니까 세상 뜨시고 연락이 온다거나 조카들한테 연락했다거나 없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얼마나 해프닝이었는지 아세요? 호피스 병동에서 있으시다 돌아가셨어요. 네. 3개월 입원하는 동안에 처음엔 안 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큰 누님은 다녀가셨고 큰 아주버님은 강원도에서 사시니까 그냥 저희 큰 형님 동서 그분만 다녀가시고 끝내 이제 그쪽 이재명은 안 왔었고 둘째 아줌버님 그 나한텐 둘째 형님이지 이재영 씨 부인 전화 오셔서 병원에 왔는데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우리 왔으니까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아빠가 용서 못한다고 하도 맨날 했던 분이라.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는 정말 만나보고 싶지 않대. 그럼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내가 그럼요. 그래도 만나야 돼. 나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같은 동생이잖아. 근데 왜 한쪽 말만 듣고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는데도 다른 걸로 뭐 돈을 떼먹었다 누굴 때렸다 뭐 그런 말만 들어도 억울할 참인데 정신병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같이 몰았잖아. 글 썼잖아 자기가. 나는 그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랑이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찾아오는 거 저도 싫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형님. 그랬더니 자기하고 자기 신랑이 왔는데 못 만나냐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잘하셨어요. 안 보고 살겠다고 난 그랬는데 장례식장이 됐어요. 네. 그 장례 밤 1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아직 이렇게 안 차려져 안 차려져 있지. 있죠. 뭐가 다 네, 어설픈 네. 손님 받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한 여자 남자 한 네다섯 분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때 그 수행비서 했던 그 백모 씨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을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어. 자기가 와서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모든 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절이라도 갑자기 올리러 속죄를 가려고 하겠대요. 오셨대. 자기 부채 털겠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공과 사를 구분을 해서 사적으로야 뭐 우리가 얽힌 게 없잖아. 내가 뭐 돈을 빌렸어, 뭐 싸우기를 했어.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당신이 공직에 있을 때 우리 가족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냥 가셔라. 조용히 상 치러달라고 치렀으면 좋겠다 해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네. 1시간 되니까 또 그 윤 비서실장이란 분하고 그분이 다시 오는 거야. 둘이 같이. 그래서 안 가셨어요 했더니 지금 밖에 와 계시다는 거야 시장님이. 그래서 나 싫다고. 아니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서 잘못을 했든 뭐가 했든 대화를 해야지. 영정 사진 놓고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오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저희 딸하고.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 저분이 너를 만나자고 하니까 얘기 좀 할 게 있대. 그래서 마주보는 공간이 비는 무슨 예배당 같은 곳이어서 우리 딸이랑 이렇게 불러길래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장례를 치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도저히 듣지도 않아야 될 얘기를 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갑자기 야 저기 지금 막 들어가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술을 써요? 응?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하다 말고 뛰어간 거야. 그래서 딱 잡았어. 뭐 하시는 거냐고. 따님이. 나는 동작이 뜨니까 못 뛰어가고 우리 딸은 뛰어가가지고 자기 작은아버지 팔을 탁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뛰어와가지고는 기자들 데리고 왔었죠. 기자 데리고 왔죠. 와. 5분도 안 돼서 자기 정치 이미지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와가지고 내가 딱 그 마디만 했어. 오려면 병원을 와야지. 여길 와서 영정사진 보고 뭐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요. 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째려보더니 그냥 휙 돌아서서 가더라고. 그래놓고 5분도 안 돼서 기사화가 되고 그게 막 널리 퍼지더니 실시간 검색 1등도 했었을 거야. 아마 우리 신랑 그때 당시. 방송 못하겠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사 말렸어. 그동안에 뭐 억울하고 절통하고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 내가 싫다고 말을 했어도 나 같으면은 몇 번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도 절이라도 해야지. 저도 상주 아닙니까? 소리 할 것 같아.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상주 아니에요? 형이 죽었으면 상주가 이재명이가 상주야. 획 돌아서서 가더라고. 저 사람 강제 입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획 돌아서서 가고는 기사화가 돼. 이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고 싶어. 반론 기회 드릴게요. 이재명 씨 좀 나오십시오. 이 방송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지자가 됐건 보좌관이 됐건 이 방송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오십시오.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신가 보죠? 이 방송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지자가 됐건 보좌관이 됐건 이 방송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오십시오.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신가 보죠? 그렇게 장례식 치르셨고 김혜경 씨는 뭐 오지도 않았던가요? 시댁 식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누나님 용서해드린다 그분하고 큰 강원도에 사는 큰 형님, 큰 형님 그 큰 형님은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부인이니까 나한테는 형님이잖아요. 네. 형님이 다녀가시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이종 사촌 형들 뭐 작은 집 형제분들 그런 분들만 몇몇 분 다녀가셨죠. 김혜경 씨는 고백이 안 됐죠. 안 왔겠지. 그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형제들 그죠? 형제들은 아무도 예. 안 왔어요. 정치가 뭐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고 도지사가 뭐고 대통령이 뭐라고. 저 여기서 지금 궁금해지는 게 시간을 조금 과거로 또 돌려서 예전에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형제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 그거는 애기 아빠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라토리엄 그거 선언? 지적한 거. 그때 뭐 5천만 원을 주고 빌리고 뭐 그 건으로 뭐 이재명이는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이제 시댁에 조금 소원해지긴 했어요. 네. 생활비는 계속 붙이지만은 특별한 일 아니면 명절 때만 가고
그리고는 이제 가더라도 어떨 때는 따로 가기도 하고 나는 이제 늘 같이 같은 때 가서 장도 보고 시댁 음식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명절이나 했지만 제사 뭐 했지만 애기 아빠는 명절 때만 딱 오고 뭐 추석 때 성묘 갈 때도 뭐 따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시댁을 좀 출입은 했지만 그렇게는 했지만 서로 싸웠다고 해서 도드라지게 서로 사이가 나빴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친척들 그런 형제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외국 살면서 평생 안 보는 뭐 그러니까. 형제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손쳐도 서로 이게 뭐 나쁘게 뭐 헐뜯고 그러면은 서로 상대가 안 좋으면 막 남을 헐뜯어야 되잖아. 네네. 뒤에서의 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그런 행위도 조차도 안 했으니까 애기 아빠는. 이재선님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모라토리움이라든가 나는 시정을 비판하실 때 그래도 동생인데 뭐 하지 마라란.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하셨을까요, 이재선 씨는? 동생이면 보통 조금 그 나쁜 짓을 이유는 하더라도 애기 아빠가 그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는 자기가 시정 비판을 그 전에 해오면서 시 예산 부분을 특히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시장들 비판. 다른 시장들 비판할 때 결산위원도 하고 그걸로 또 정책 대안도 내 가지고 피드백을 또 받기도 했고 해서 회계사시니까 회계사로서 전문 예. 직종을 살렸기 때문에 특히 모라토리엄에 대한 거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이 글을 쓴 거예요. 나 없는 데서 뭐 어디서 써가지고 인터넷에 난 걸 뭐 나 글 쓰기 전에 내가 이걸 쓸 거야 하고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요. 애기 아빠가 주관적이신 분인데 그럼요. 쓰고 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갖고 비판을 썼는데 그게 또 이제 형님이 쓰다 보니까 더 좀 이슈화가 됐겠지. 형님의 쓴소리까지 해가지고 친형이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형인데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고 글부터 썼을까 하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신랑을 내가 대변해줄 수는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선이 되고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듬해라 가지고 이광재 이광재 강원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막 이렇게 당선될 때요. 한돌이. 그때 이재명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고 당선되고 한 달 뒤에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뉴스가 터지고 나도 그 당시에 잘 모르니까 저 이대엽 전임 시장이 빚더미 만들어 놓은 거 어마어마한 모양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씨가 그 자기 친한 시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 사실 모라토리엄 건이 안 되는데 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냐 이런 들으신 얘기만 하세요. 확실한 얘기. 아니 난 이거는 이재명이 나를 고소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야. 예. 왜냐면은 여기에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당시 그 자치단체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쇼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터뜨려야 된다. 그래야 뜨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지내는 다른 지역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들었어요. 이재명 씨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고소하세요. 모르겠다.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쓰고 그걸로 해서 또 전화가 오잖아. 김혜경한테서.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해서 그 김혜경하고 우리 신랑하고 만나자고 전화 온 거에 그 얘기도 있어요. 당신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김혜경이가 그때는 제가 뭐 어때서 죄송해서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해서 그 김혜경하고 우리 신랑하고 만나자고 전화 온 거에 그 얘기도 있어요. 당신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김혜경이가 그때는 제가 뭐 어때서 죄송해서 그렇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잖아요. 그 전화에서는. 녹음되는 건 아니까요. 네.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어련히 잘할까 생각해봐요.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또 얼마나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행동으로 보이면서 일을 했는데 아, 본인이 시장을 맡았으면 더 잘할 것이다. 그 당시에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만큼. 사모님도 속으신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신랑도 우리- 속았죠. 아니 그래도 형님이 정말 그거는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동생 올바른 정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원칙주의자시네요. 그 최근에 그 저거 보셨죠? 성남시 그 어디입니까? 그 공단 부지. 네네 그죠? 1공단. 예. 아유 그 얘기. 그것도 그 애기 이재선 아빠 얘기했죠. 네. 님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언대로 다 해가지고 되셨어요 지금. 그거 지금 뒷수습 지금 큰일 났어요 저기. 네. 그 얘기도 좀 아시나요? 그 얘기는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니까 예, 정확히는 이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분이 또 공교롭게도 초창기에 자기가 세무 업무를 저희한테 맡겼었대. 그래서 얘기 아빠는 조금 저기 아주 잠깐 단기적으로만 하신 분이니까 다 기억은 못 하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인연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 아무튼 우리 이재선님이 지금 지나고 보면 자 정신병자, 청탁이나 하는 사람, 청탁이나 하는 사람, 꼭 폐륜 부부, 폐륜, 바람 피는 사람, 엄마 때리는 사람. 동생 권력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까. 옆에서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었다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남편은 우리 애기 아빠랑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해서 만났어요. 네. 단체 미팅을 해서 만나. 처음에는 우리 신랑이 나는 이제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니까 세련미가 작으면은 여자들이 그때는 어릴 때니까 촌스러운 거 같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럼요. 이제 한두 번 만나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데 가진 건 정말 없어 우리 신랑이. 근데도 그 자신감 또 생각이 굉장히 바르고 진취적이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었어요. 나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공부 좀 한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그런 모습들도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네네. 뭘 앞뒤를 가리고 따지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 못 할 텐데 맞지. 우리 애기 아빠는 좀 애기처럼 순수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반해서 서로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도 하고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아빠는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 일에도 열심히 하고 땡돌이에서 땡돌이.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땡돌이 아니에요. 땡 치면 들어오는 사람. 저녁 본인이 꼭 집에서 술을 먹는. 본인이 술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책 많이 읽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음악도 어느 날 모차르트 무슨 피아노 곡을 듣다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대. 뭐 또롱또롱또롱또롱또롱 막 이러는데 머릿속이 맑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혀 문외한이었었는데 클래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93.1 그 클래식 방송만 듣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네 나랑.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좋아하니까는 들으면 듣는 거지 뭐. 나도 옆에서 듣는 거고.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셨죠. 그럼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지. 그 증명된 게 있잖아요. 최근에 얼마나 네. 박식하신 분이고 아. 저 뭐야 골든벨. 골든벨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골든벨도 벨이지만 그 전에 네이버에서 하는 그 리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독후감. 네. 그걸로 상도 오, 받았어요. 글로 글로 조사진 리뷰를 기억나세요? 네네네. 골든벨. 네. 저- 저때. 저 저 노란 아랫다리에 보면 박수 막 치고 있는 저 보이잖아요. 아 그 왼쪽 그러네요. 끝에. 그러네요. 흰옷 입고. 네네네네. 그게 이제 최후의 2인에서 최후의 2인. 떨어지고 걸어 들어올 네. 때야. 그래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 귀엽게 모자 띄고 있어요. 그 원래 퀴즈를 이렇게 잘 맞추셨다고. 네, 집에서도 퀴즈 프로그램을 잘 보면 이제 많이 맞춰요 보면은. 그러면 또 자기 잘한다고. 여보, 저기 나가서 한번 가족 자랑 좀 한번 하고 오셔. 그러면 나가서 그러면 그럴까 뭐 그랬는데 이제 또 마땅히 네. 그랬다가 그때는 특집 방송이었고 도종 골든벨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던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해보겠다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인터넷으로 하고 가서 KBS에 가서 예선전도 해요. 네, 그러면 사람을 쭉 세워놓고 질문하고 또 이분이 방송에 나와도 되는 분인지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를
얘기는 안 해도 눈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사람 같으면은 방송사고 때문에 당연하죠. 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KBS인 걸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왜 사람들을 쭈르륵 세워놓고 하냐고. 그냥 거기서 필딱고사만 보면 돼. 그런 것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하여간 봅니다. 예, 보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인터뷰도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선전을 치러서 붙고 그리고는 저때 국립중앙박물관인가 그쪽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옷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다 채고 이제 요령 같은 거 요럴 때 글자판 이렇게 들어라 내려라 뭐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애기 아빠가 다 맞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죠. 몰랐죠. 최후의 이인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점점 하더니 두 사람이 남는 데까지 간 거야. 근데 최후의 이인 갔을 때 답도 그때 무슨 국제 기구 이름을 쓰는 거였었어. 근데 6글자나 7글자를 쓰는 것 중에 이분은 그 얘기를 다 썼고 우리 애기 아빠는 그거에서 한 2글자만 틀렸던가 그래. 그러니까는 넓게 보면 맞췄다고 해서 다시 풀 수도 있는데 작가가 띄워오셨더라고. 아,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그래서 애기 아빠가 아유 그러면 2개가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지 이걸 우겨서 나는 낙일 필요 없다 해서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깔끔하게 2등이다 하고 2등도 우리 신랑은 대단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흔쾌히 기쁘게 나오고 있는 사진이에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단순히 웃자고 도전 골든벨 얘기를 꺼내 사진 띄운 게 아니고 뭐 퀴즈 잘 맞춘다 똑똑하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잠깐 환기시킨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방송국 KBS는 특히 퀴즈 잘 푸는 사람도 뽑지만 정상인인가 아닌가 또 다 살펴요. 그럴 것 같아요. 방송사고나 막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KBS가 증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진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90년도부터 난리쳤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거든. 95년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그러면 표정이라도 어떻게 하나 힘이 든다든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다 그래도 다른 근심이 있으면은 그게 살아가면서 얼굴에 다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그늘이 생기죠. 그렇게 제 얼굴에서 그렇게 막 뭐 하늘이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게 보여요? 아니요. 저는 시동생 때문에 많이 찌든 얼굴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게. 얼마나 찌들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안 저대로 되는 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고. 우리 그 회 기사님이 지금 과거가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막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997년 3월에 IMF 그 외환위기를 맞아요. 경고한 글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97년 3월이에요. 그러면 IMF가 12월에 터졌잖아요. 벌써 9개월 전에 지금 외채 관리 잘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지금 경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이 정치를 하셔서 시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남이 진짜 성남시장이 되셔야 할 분은 이재선 회계사님이셨어요. 자녀분들의 존경을 받으실만 하네요. 네, 우리 애들은 아빠 존경해요. 네.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내부 고발 고백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의롭게 싸우시는 분들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가족 얘기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들이 이걸 지지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못 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걸 싫어해. 우리 와이프가 나를 반대해. 그럼 결국 무너지시는데 아무리 외세 뭐 언론 정치계가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믿고 따라주면 끝까지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들이 이걸 지지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못 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걸 싫어해. 우리 와이프가 나를 반대해. 그럼 결국 무너지시는데 아무리 외세 뭐 언론 정치계가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믿고 따라주면 끝까지 싸우시더라고요. 네. 이재선 씨도 결국 그 현명하신 자녀분들 그리고 사모님이 끝까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힘을 복돋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자녀분들 정말 상처도 많았을 텐데 잘 자라줬어요. 네. 그래서 고맙고.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근데 다행이네요. 그러고 보면 진짜 2010년 모라토리엄 자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짜 한 건 터뜨렸는데 형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 글을 탁 쓰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형님을 악마화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를 망친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시동생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그 측근들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았을까. 우리 신랑이 아는 이재명이나 제가 아는 시동생은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측근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많아요. 애기 아빠랑 주변인 관리가 좀 잘못되다 보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 형님께서 이재선 형님께서 동생 이재명 씨를 참 좋게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친동생이니까. 신뢰를 한 거지. 자기 동생에 대해서 네. 동생이 저런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주변 애들이 우리 동생을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충고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주변 사람 관리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충고도 한 네, 거잖아요. 원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간에는 타인과는 또 다른 남들하고는 다른 어떤 끈끈함이 있죠.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 양심 저 너머에 더 깊숙한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싸워서 안 보더라도 있죠 어. 마음속에. 그것까지도 버렸다는 거잖아 지금. 아빠를 정신병자로 몬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천륜을 벌인 행위잖아요. 우리는 천륜의 또 배신감으로 애기 아빠는 치를 떨다가 병을 얻은 거고. 그 이재명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과거 정동영을 지지했던 정통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거기에는 미키리쿠 이상호 지금 현재 사하갑 지역위원장 사하을인가 그 지역위원장 그리고 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한테 다 잘렸어. 그래서 지금 미키루크하고 이재명하고 원수 사이가 된 건데 하여튼 난 그때 그 사람들의 양심 선언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자신들이 이재명 옆에 있으면서 했던 짓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뒤늦게라도 해야 한다. 막내 기자님, 예. 양심이 있어야 양심 선언을 하죠. 양심 선언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양심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우리 순수하셔. 우리 막내 기자님 은근히 순수하셔. 양심 있어야 양심 선언을 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뒤통수 맞고 삽니다. 아이고 참. 자, 그 여사님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인터뷰하셨죠. 네, 했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네, 뭐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고 네.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인터뷰하셨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우리 그 여사님 인터뷰 보실 수 있고요. 많은 얘기 여기보다 더 길게 인터뷰하셨다면서요? 네, 아, 네. 얘기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인터뷰 보실 수 있고요. 많은 얘기 여기보다 더 길게 인터뷰하셨다면서요? 네, 아, 네. 얘기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맞아요. 지금 그 기소되고 나서 네. 그 취재 요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KBS에서도 했고 그렇죠. KBS에서 했고 예. 중앙일보는 이제 기자분이 다녀가셨고 음. 그리고 뭐 MBC나 뭐 JTBC나 뭐 가끔 TV조선 뭐 그런 쪽에서 전화 인터뷰 같은 거 했었고 A 채널인가? 채널 A. 예, 채널 A, A. 채널 A에서도 전화 인터뷰한 게 좀 방영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것도 어떨 때는요 좀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고 늘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사실. 나갈 때마다. 지금 때가 뭐 아무리 뭐 이만큼 뭐 누구 말로 속된 말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배 띄어서 노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네. 속되게 표현도 하시지만 너무 좀 위축되게 내가 살아와서 그런지 좀 떨리고 당연하죠. 겁나고 당연하죠. 또 내가 나중에 또 이걸로 또 엮여서 또 시달리는 거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염려 불안이 늘 같이 공존을 해요. 내 그때는 삶에서. 국민들이 옆에 없었고요. 지금은 그럴까요? 여사님 지키려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월 10일
예, 1월 10일, 14일, 17일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시점에 맞춰서 뭐 방송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뭐 그때 취재해 갔다고 네네.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아 잠깐 하지 말자. 4시간. 왜냐면 또 그렇게 하고 요거 내버리자 또 이렇게 욕한다고. 어떻게 좀 길게 네, 길게 녹음을 했었어요. 편집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별 PD가 어떻게 편집할지 검찰 경찰에 기소가 되고 나서 검찰 조사받고 나서도 기소되기 전에 막 SNS 상에 혼자서 여러 가지 막 의문이라고 팩트라고 본인이 팩트라고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네. 글들이. 네. 그런 글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시점이 돼도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나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또 해요. 이명박 보세요. 감옥 가서도 안 했다고 계속. 지금도 감옥에서도 거짓말하는데요. 뭐. 감옥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마 이재명도 이명박처럼 만약에 나중에 감옥 혹시 가게 되면 네. 제가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법정 구속될 것 같은데 혹시 감옥 가더라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난 정말 살고 나와서도 난 그럴 이해가 거예요. 안 가. 참 아까 그 공소장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몇 페이지, 그게 참 몇 페이지 정도 굉장히 페이지가 그죠? 길어요. 그 읽어 보시면서 드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나마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은 네. 보고 새롭게 안 사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검사님들이나 경찰 관계자분들이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기소장을 쓰셨구나, 공소장을 쓰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얘기가 거기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로 봤을 때 4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진술을 했는데 다 그게 이재명하고는 반하는 걸 진술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걸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다 공소장을 쓰신 거 보고, 야, 이건 이렇게 죄를 지었나? 무슨 백을 믿고 이렇게 했나? 무슨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막 진실 얘기 맨날 하잖아요. 정의를 위하여도 하고 뭐 자기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사필 규정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필 규정이 거기에 쓰이는 사필 규정이었나? 하여간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정말.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채팅창에 계신 여러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오늘 그 자리 배치를 하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여사님 자리를 이쪽으로 배치했어요. 일부러. 그렇죠. 채팅창을 못 보게 하려고. 채팅창을 못 보게 하려고. 왜냐면 잘하셨어요. 네, 혹시나 안 읽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눈팅을 컨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없고요. 그러세요. 뒤로 잠깐만 돌으셔도 여러분, 우리 채팅창에 계신 여러분 사죄할 시간 드리고 위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제발 여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응원합니다. 모르셨다고 생각하고 네, 용서해 네, 드릴게요. 이제라도 화이팅, 정의를 힘내세요. 위해서 힘내세요. 진실이 살아있다는 거에 네, 지금 채팅창 동참해 속도 주셔서 보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보이시죠?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하트가 막 날아다니고.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네. 제가 힘내시라고 처음에는 약간 뒤로 채팅창 못 보게 제가 자리를 했다가 네. 원래 이 자리에 잘 안 앉히는데 제가 하트가 막 날아다니고.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네. 제가 힘내시라고 처음에는 약간 뒤로 채팅창 못 보게 제가 자리를 했다가 네. 원래 이 자리에 잘 안 앉히는데 제가 네. 너무 고생하신. 네. 네. 감사합니다. 위안 좀 되시라고. 예. 아이고. 감회가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댓글 안 보고 사셨죠? 댓글도 안 보고
제가 또 공교롭게 사는 곳이 경기도다 보니까 네. 도지사 후보들 또 현수막 얼마나 내걸리냐고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운전을 할 때도 안 보고 이러고 갔어. 나는 보지 말아야. 아,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 현수막조차도 선수박도. 그래서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야지 살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우리 신랑이 하늘나라에서 바쁘게 움직였나 보다. 힘 좀 썼나 보다. 혼자 그러고 있다니까. 당신이 힘썼구나. 이러고. 지금 댓글 하나 보고 내가 너무 울컥했어. 이제 외롭지 않게 같이 하겠다고 어떤 분이. 제가 아이들 못 봤네요. 외로우셨죠? 많이 외로웠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많이 외롭고 저희도 저희 집에 애기 아빠가 많이 외로웠었죠. 애기 아빠가. 아니죠. 이제 그래도 그래도 두 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꼭 진실은 좋은 분들이 떠나고 나서 밝혀지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게요. 그러게. 우리가 진실에 눈 뜨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생각지도 네. 못했었거든. 이런 세상이 진짜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못했었는데 저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시점에 대해서 4월달에 방송을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왜냐면 정말 뭔가 진짜 도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그러니까 싸움이 될 생각이 거라 났네. 생각했거든요. 그 RPD님이 그 네. 얘기는 해주셨어. 많은 곳을 취재하러 다니면 뭐 안 좋은 분들을 취재하러 다니시잖아요. 주로 그것이 사건의 어디시죠? 뭐 주인공들이니까 뭐 살인도 할 수 있고 뭐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안 좋은 분들을 취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취재할 때는 그래도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사람이 원래는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주변 증언들이 주변 증언이 나온대요. 근데 성남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취재하러 다니면 그런 말이 전혀 없이 무조건 악인이었다. 악마다. 악인이 아니고 악마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특성상 주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취재 다니는데 네. 살인범을 취재하건 강간범을 취재하건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뭐가 씌였나 보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네, 보다라는 네, 네. 얘기가 그런 한 뉘앙스. 번씩은 나오는데 이재명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악마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악마라는 표현을.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 인생을 그리고 말았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 명도 자기 편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우리 따님이신 이주영님하고 메신저 했을 때 방송 출연하기가 조금 네. 그렇다고 하신 그 이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혼이고 네. 그런데 결혼을 그때 그죠? 결혼 언제? 올 1월 달에 했어요. 2018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병상에 있을 때도 예. 그래서 예비 사위한테 절이라도 받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 예. 사실 결혼을 그렇게 할 만큼 나이가 예. 굉장히 좋았고 예. 사실 결혼을 그렇게 할 만큼 나이가 예. 이렇게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는 29이고 내년이 30되니까 요즘으로 봐서는 조금 빨리 하는 빨리 편이죠.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더 가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결혼이 됐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지금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행이네. 많이 편안해지고 저도 그게 보기 좋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그리고 또 사이가 주는 그 힘이 있어요. 또 그게 그런 게 있어 의지가 되고 굉장히 든든하고 그죠. 아빠가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따님이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신 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했겠죠. 사랑하니까 했고 자, 그 여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은 경제적인 문제가 뭐 걱정인데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평생을 이제 국민연금을 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되면은 그 연금의 한 60%인가를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가족한테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받고 그리고 애기 아빠 사무실이 이제 우리 사무실이었었으니까 그 사무실을 다른 분한테 이제 줬지만 이제 임대료는 좀 들어오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런 정도로 해서 뭐 그냥 생활하는데 그래도 큰 이만큼은 그냥 살아요. 다행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생활까지 어려워지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음에 SNS 상에는 재산 탕진해가지고 그 경찰이 불렀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글 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등기부등본 다 갖다 줬어요. 탕진 안 했다고요? 재산 탕진 안 했고 그래서 증명만 하고 사시면서 왜 방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방어만 해야 돼. 맨날. 나도 이제 난 내년에 공격할 거야. 아이고 퍽이나 하시겠습니다. 아니 진짜 할 거라니까. 자 아픈 분들 두 분 모시고 제가 지금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3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슬픔도 있었고 어떻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웃음도 있었고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또 시간 하시고 더 하셔도 싶은 얘기, 됩니다. 더 뒤에 하시고 싶은 잠깐 얘기 또 있죠. 끊고 1시간 더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뭐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을 좀 한 몇 가지만 받아봐도 오케이.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채팅창분들에게 진행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면 제가 읽어서 아무 질문이나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 안 될 것 같은 질문만 좀 하겠고요. 모르시는 건 어쩔 수 없고 네네네. 아시는 부분만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재명 관련된 질문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재선님 그리고 여사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면 아시는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김혜경 여사란다 미쳤나. 김혜경 씨 전화번호 알고 계신가요? 전화번호는 부르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신지만. 현재는 네. 다 지워버려서 몰라요. 지금 모르신답니다. 2012년 당시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김혜경 씨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인사 왔을 거잖아요. 첫인상이 어땠냐고. 그냥 맑고 그냥 깨끗하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어디가요? 보였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시동생도 착했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재명이 또 잠깐 아빠랑 다르게 좀 재밌는 면도 있어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줬죠. 여사님이 네. 소개시켜준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서울서 다니셨는데 서울 살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있고 나는 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만나는 분이 없으니까 엄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우리 좀 시동생? 시켜. 우리 저기 시동생 소개 좀 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교회에 가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네네. 집안 얘기할 때 우리 딸은 누구랑 살고 또 시동생은 뭐 이러니까 그쪽 분이 듣고는 그럼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들어보니까 나이나 뭐나 이렇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둘이 만나게 하지 뭐. 이러고서는 소개를 시켜준 거죠. 아이고. 그랬군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아빠한테. 잘 알아보고 하지 너 왜 그랬냐고. 근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 동생도 내가 그 그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 맞아. 안 있을 것 같아. 형님도 동생을 계속 신뢰하다가 그러네요. 잘 어울려요. 제가 볼 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동상이몽이란 예능 보셨어요? 전 안 봤죠. 안 보셨겠죠.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으실래? 안 보신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 한 번도 안 주십시오. 봤어요.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그건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회유 전화는 없었죠. 네, 그런 건 아까 없었어요. 말씀하셨죠. 네. 제가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일부 안 보셨나 보다. 첫 질문이 이거였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부부 관계는 모르시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채팅창이 자꾸 올라와서 지금 부부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르실 것 같아요. 이재명 정말 소년공이었다가 팔 다쳐서 이렇게 장애 얻은 거 사실이냐는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는 그랬어요. 네. 네. 거기까지죠.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그치. 건 훨씬 더 뒤니까. 네. 그렇고 있습니다. 다 이재명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래요. 협박 전화. 협박 전화 같은 거 팔 다쳐서 이렇게 장애 얻은 거 사실이냐는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는 그랬어요. 네. 네. 거기까지죠.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그치. 건 훨씬 더 뒤니까. 네. 그렇고 있습니다. 다 이재명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래요. 협박 전화. 협박 전화 같은 거
협박 전화 없었냐고. 2012년 당시 6월, 7월 그때 전화가 많이 오고 협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13년에는 아빠가 사고가 났으니까 아예 SNS를 안 하니까 우리가 무슨 글이라도 올려야 거기에 대한 답글이 있고 댓글 공격이 있는데 하지를 않았으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빠가 SNS를 하면 그때는 올라오지만 그 전에는 안 올라오고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유명해졌을 때 너무 전국 순회를 마이크 들고 하면서 너무도 우리 부부를 나까지 폐륜으로 몰았다는 거. 여사님 그거에 나는 억울한 건강 거야. 굉장히 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사님 그 대학 때 전공이 뭐예요? 저는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아, 예. 아유 잘 어울리십니다. 저 고소고발 이재명이 조카도 고소고발했고 우리 여사님도 고소고발했잖아요. 아직 취하했나요 혹시? 저희 딸하고 저한테 했던 고소는 취하가 된 상태인데 2017년도 1월 달에 아빠가 그땐 살아계실 때잖아요. 너무 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먼저 이재명이를 고소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3월 달에 맞고소가 들어온 거죠. 음. 그랬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거를 취하를 했어요. 아유, 이젠 다 잊고 산다 다 하고서는 지금 이 마당에 고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설사 이겼다 손 쳐도 거기에서부터 초월해지자 하고서 내가 이제 안 했는데 취하를 했는데 아직 안 했다는 거. 이재명이 여사님은 취하를 했는데 되잖아요. 조사 받으라고 언제 연락이 왔냐면 마침 또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입원하고 있다 해서 입원도 확인서를 보내줘서 아빠는 안 해줬는데 나까지 고소를 하다 보니까 그럼 둘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대. 그래서 저는 간병하다 말고 솔직히 가서 조사를 서너 시간 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언제 그러면 조사를 받았느냐. 시장 일 하시느라 바빠서 할 수가 없대. 조사 받을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누구예요? 경찰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동상이몽도 출연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언제 찍고 경찰 조사를 못 받아. 하루 종일 페북 트위터 하고 있는데 회복만 안 해도 조사 10번은 받겠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빠가 11월 2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았대. 어머. 그래가지고 검찰로 넘어간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살아라 그렇게. 너 마음껏 잘 살아라 하고 18년 1월 달 돼서는 이거저거 보기 싫어서 치아를 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내가 치아를 한 사람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아를 안 했다니까요. 와 대박이다. 1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쪽은 안 했다는 거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거죠. 야.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이렇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이상하게. 지금 대법원 사태 보세요. 네. 저 새끼들 저 판사란 놈들이 진짜 아니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재판을 저따위로 하고 진짜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 봐주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냥 갖다 때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도 되면 이재명 정도 되면 성남시장이니까 그 성남지청장이니 성남지원장이니 그 지역 유지랍시고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다 네네.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요. 뻔하죠. 자기 친구 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자 여사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김어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어느 날 털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길고 털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 가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 하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채팅창에 김어준이 인터뷰하면 할 거냐고. 그 강조하기 때문에 그 혹시 뉴스공장 같은 데서 연락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 자리도 모 기자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모 기자님 인터뷰 끝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한번 나가셔서 좀 감사하죠. 너무 좀 오해 있는 부분은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용기를 얻은 거지. 제가 만약에 그냥 지금 백 기자님이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 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누군지 네. 알아요. 네네. 좀 많이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당연하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물어봐요. 내가 애들한테 음. 혼자 안 하고 이랬으면 어떠니 저랬으면 하면은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고 엄마 이제 그만 노출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행이네요. 근데 안경 좀 꼭 쓰고 나가라고 얼굴 알아볼까 봐서. 얼굴 알아본다고 해서 그런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안경 안 쓰고 들어오셨어요. 네, 처음 오실 근데 때. 나중에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안경을 쓰셨죠. 예. 모동인 기자 자꾸 제가 모희동 기자님 희동이를 만들어. 아 진짜 그 모동희 기자님 그런 정말- 분이 계셨어요.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성남에서 고생했어. 그분도 정말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고소 고발 당하고 예, 모동희 기자님하고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모 기자님하고는 뭐 랑은 올해부터 알았으니까 귀에는 익은 이름이지만 얼굴을 보고 뭐 사적으로 식사를 하고 뭐 아, 그래 본 그래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도 굉장히 좀 강직하시고 바른 분이기 때문에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절대 안 하시거든. 예. 지금 이 시점이 됐어도 식사한 게 한 2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예. 정말 아니 그런 쉽지 분이에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분이야. 강단 있는 분이에요. 소신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 말미에 그런 얘기도 했어. 자기가 이재명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만약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같이 활동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 그리고 변했잖아. 어느 시점에서. 맞아요. 그게 원래 그랬는데 나타난 건지 아니었다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도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 네. 저도 그래요. 내가 아는 이재명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부터 몰랐나. 응? 그래서 정말 왜 그렇게까지 우리 신랑을 그렇게까지 형을 갖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아이고 그 대답해 주겠습니까? 물어본다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까 제가 볼 때는 다 못 푸셨어요. 그 시어머니 때리는 며느리 이야기부터 하시고 싶은 말 이제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저기 이제는 뭐 많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언론에다가 본인이 유리하게 막 글을 써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2-3번의 상처를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2012년도 지금 4월부터 7월, 8월까지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2012년도 지금 4월부터 7월, 8월까지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판에서 기소 처분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죄가 인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흐리기 위해서 2014년에 대개 애기 아빠랑 눈물을 먹으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그 사건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런 병이 있었네 원래. 그래서 저렇게 시도를 했나 봐 하고서는 걔가 유도하는 대로 또 편승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더 이것이 진짜 한 개인적인 일에서 인권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권력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를 좀 아시고 뭐 많이 용기를 주시고 뭐 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는 거. 우리 신랑은 정말 저나 우리 가족한테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빠였다고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은 회장님 끝으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여사님께 없습니까? 딱히. 제가 그 존경하는 법조인 중에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유고집 책 제목이 그겁니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실을 영원히 침몰시킬 수 없다. 저는 진실이 지금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정의가 바로 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아유, 다 하실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꼭 안 하시네.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아무 때나 저희가 네, 네. 뭐 가십거리로 삼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반드시 저쪽에 이제 언론 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100% 네, 이건 제가 네. 확신하는데요. 네. 관련돼서 재판 진행되고 이러면서 네. 계속해서 강제 입원 자기가 시킨 게 아니다, 형수가 시켰다는 네, 얘기 네. 계속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하신 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관심 늦추지 않고 또 연락드리고 취재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너무 방송 감사합니다. 3시간 20분 동안 진행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부인 사모님 박인봉 여사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채팅창이 2,000분 넘게 계시더라고요. 지금 2,600. 네네. 그리고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스패너들. 예. 악플 진짜 뭐 싹싹싹 다 지우시더라고요. 스패너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스태프들 퍼지 PD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했어요. 더 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또 나오셔야 네. 예, 하시죠. 감사합니다. 시간 이걸로 어떻게 속을 다 풀리시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응원해 주신다고 좀 그랬으니까. 하트 보세요. 하트 뿅뿅뿅 보십시오. 이걸 우리 애기 난다.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 그래요? 거고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만 이 정도면 나중에 이제 몇만 분이 보십니다. 나중에 그래요? 동영상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볼 겁니다. 오늘 밤 너의 창을 타 너의 꿈속을 찾아 날아갈 테니 먼저 잠들어 날 기다려주겠니 그냥 모른 척 해주지 않겠니 눈치채도 그냥 모른 척 해주지 않겠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려 한다면 너의 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오늘 밤 너의 꿈을 찾아 날아갈 테니 먼저 잠들어 날 기다려주겠니 5월의 꽃길 너를 데려갈 테니 내 손을 잡아 날 따라와 주겠니 함께 걷는 이 길 정리가 같아 어지러워 찌란 장미 향기가 가득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따라와야 해 가시에 찔려 행복한 이 꿈이 깨지 않게 아주 잠시라도 네가 행복했기를 바랄게 해가 뜨면 나는 이제 사라질 거야 다음엔 네가 내 꿈에 들어와 주길 바랄게 네. 저 좀 잡아주세요. 저희가 잠깐 요걸 까먹었어요. 너무 급하게 끝내느냐고. 오늘 여사님 오신다고 감사하신 분들이 여사님한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죄송하다고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막내 기자 대표님께서 좀 보내주시고. 참고로 이거 보내주신 분은 그냥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그러시죠. 해주셔가지고 밝히지 않고 그냥 정말 그동안 이 꽃을 보내드리는 마음은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그 의미로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머나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아유,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30분 뒤에 20분 뒤에 금요 문화살롱 있습니다, 여러분. 20분 뒤에 금요 문화살롱 오늘 합니다. 아, 내가 마이크 꺼놓고 했구나. 아, 이런. 마이크 꺼놓고 했대요.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괜찮아요. 이쪽 마이크 네. 들어왔어. 나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예쁘다. 아, 내가 마이크 꺼놓고 했구나. 아, 이런. 마이크 꺼놓고 했대요.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괜찮아요. 이쪽 마이크 네. 들어왔어. 나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예쁘다. 반지하 작은 창에 작은 햇살 언젠가 네가 벗어놓고 간 양말 내 지갑 안에 너의 증명사진 한 장 가끔씩 떠오르는 너의 생각 하늘이 파래도 꽃들이 피어도 나는 겨울의 끝자락에 기대 앉아 너와 함께 마시던 찻잔을 매만지네 너의 잔에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채우네 들 수 있나 가녀린 너의 낮은 발베개가 그리워 차가운 밤 이젠 흩어져 버린 그대 향기를 느껴보네 계절이 바뀌어도